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최근 2019년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미국 쪽의 압력이 상당히 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의 배경에는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하고 또 하나 지정학적인 사고 방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으로 현재 한반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은 한일 건조를 상당히 간절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5년 12월 28일이었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건조가 필요하다라는 미국 쪽의 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상당히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었죠. 15개를 일본 쪽에서 건네줬지만 그러나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일본의 전쟁 범죄다라는 내용은 끝내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개인이라는 돈의 성격도 배상금이 아니었고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인 과정은 합법이었다라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합법이었다라는 일본 쪽의 주장이 관철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또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명박 정권 때의 지소미아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악사라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악사라는 것은 한일 군사무르자 교환협정, 그것을 줄인 말인데요. 군사무르자를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교환하는 협정인데 악사는 남수단에서 한번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에게 만발의 탄환을 빌려주는 곳으로 시도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탄환을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에서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악사를 맺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수월해지고 전쟁터라든가 파견된 지역에서 일본의 자위대하고 한국군이 이제 무기를 비롯하여서 많은 군사물자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사하고 지소미아가 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한일 군사동맹을 만드는 협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지소미아하고 악사 체결 서명하기 1시간쯤 전에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 두 가지의 서명하기를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악사하고 지소미아를 분리시켜서 먼저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그거는 정보교환라는 내용만으로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러한 내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악사는 그 이어서 재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되어서 악사 재교를 추진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에서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여서 한미일이 사실상 마지막에는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의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현재의 지소미아입니다. 그래서 평화 시대로 가는 한미일 건조라는 면에서 현재 지소미아는 개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해왔던 이야기고, 지금도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북한 문제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한국 정부는 미국 쪽의 요청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쪽이야 북한 정보를 한국 쪽에서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일본의 군사 기술 정보를 한국 쪽에서 보호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도한 군사 정보 기술을 한국이 계속 지켜야 한다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그러한 일본 측 군사 기술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를 연장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본 쪽에서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지소미아 문제는 고령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함의가 이번에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한일 지소미아의 배경에는 냉전 시대적 사고하고 지정학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情勢가 더 급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바라봐 왔습니다. 2013년 그 일본 아베 정권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는 것을 45년 이후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정학이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군사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지정학이라는 것은 군사 전략적으로 나라를 보는 관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권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결여된 그러한 견해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 지원자 판결 문제는 그야말로 인권 문제인데요. 이 인권 문제를 사실상 무시하여서 한미일 건조 바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추진된다면 한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명심하여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인 그러한 관점 이상으로 인권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국민들은 한국 정부를 진정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정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그 나라의 정치,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고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유독 한국은 지정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지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을 더욱더 연구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지정학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요. 아주 옛날부터 지정학적인 관점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저서 역사 속에서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국가의 위치 관계가 그 나라의 명운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의 역사라는 책 속에도 이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당시는 지정학적이라는 그러한 말은 없었고요. 지리적인 반경 이러한 말을 당시 헤로도토스는 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적으로 더 대손시킨 사람이 18세기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철학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칸트는 당시 정치지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학을 연구를 하여서 처음으로 지정학을 재개화시킨 사람입니다. 아직은 지정학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지리 전체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대선시킨 첫 번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침략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지정학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가는 고도한 유기체이고 생존을 위해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국가는 국토에 위조한다. 그래서 국가가 생존에 필요한 것은 우선 힘이고 그 다음에 법이다. 이런 식으로 초기 독일에서 발전된 그 지정학은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관점은 제국주의라든가 침략을 허용 내지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지정학적인 그 독일에서 나온 내용을 맥킨다라는 또 영국의 지정학 학자가 발전시켰습니다. 맥킨다는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의 싸움이라는 개념을 또 이론에 놓습니다. 맥킨다는 기본적인 주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해안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맥킨다의 세계를 보면요. 그 약도를 보면 피보트 에리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의 일부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 피보트 에리아가 가장 중요한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이 맥킨다의 이론의 핵심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피보트 에리아, 세계의 중심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 섬을 장악한다. 세계 섬이라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을 말하고요. 이 세계 섬,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맥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미국은 해안 세력이고 일본도 해안 세력입니다. 이러한 해안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하고요.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요네지대, 한국 같은 요네지대가 그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의 희생양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전쟁은 이 요네지대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맥킨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잘못하면 희생양이 되는 대륙 세력과 해안 세력의 희생양이 된다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견해가 성립되었습니다. 물론 지정학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군사 전략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촌내의 지정학을 한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병화의 지정학으로 바꿔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한국의 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정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요네지대를 장악하여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은 요네지대에 있는 한반도를 장악하여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치는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해양 세력이 되기도 하고 요네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요네지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해안 세력으로서 끌어들여서 이제 미일 동맹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되도록이면 한반도를 장악하여서 이제 통해 그 다음 일본을 영향하에 두어서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입장이 특히 근대에 들어온 이후 상당히 서양 요르간들이 노리는 바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중국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서 다음은 중국이다 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미국 쪽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권에서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서 그 다음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는 중국 내를 쭉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레이더가 전착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아는 중국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그 사드 배치에 상당히 반대하여서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해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에 새롭습니다. 현재 그러한 그 냉전적인 구조가 다시 재변되느냐 혹은 변화스러운 한반도 체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느냐 그러한 갈림길에 한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